네, 반갑습니다. 오늘 포개평 9번째 시간 그리고 8강 내용 할 차례입니다. 음, 오늘 이 파트는 제가 원래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평가 파트인데 오늘 사실은 이 파트는 그냥 빼고 다른 거 프로포즈 쓰는 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런 평가 파트를 하게 될지 아니면 뭐 조직 생활하면서 평가 영역에 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평가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친구도 있고 관심도 없는 친구도 있지만 또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평가 영역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한 번 정도는 이 평가를 수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 원래 안 하려던 파트를 좀 합니다. 사실상 여러분 프로포즈 쓰는 데는 오늘 이거 하는 내용이 거의 안 들어가요. 뭐 해봤자 뭐 척도 사용하는 거 정도 말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를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예전에 처음에 프로그래밍 할 때 이 평가 파트까지 프로포즈를 넣으라고 했었는데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실제적으로 평가라는 메커니즘 자체가 이 운영 체계 자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디서 뺏겨오고 이상한 소리만 해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가를 가급적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가르치려고 제가 이걸 할 필요도 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평가라는 게 원체 분야도 좀 다양하고 어 사실 이게 학문적으로 하나의 어떤 새로운 하나의 큰 체계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한 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음, 어,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평가는 흔히 말해서 효과성 평가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집행된 자원에 대해서 얼마나 똑바르게 썼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1부터 A10까지 어떤 항목이 있으면 이 항목에 맞게 돈을 제대로 썼는 적법성 평가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의 평가는 학문적 관점에서는 제대로 된 평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의 관점에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 학문의 관점에서는 이런 평가 자체가 그렇게 썩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안에서 이런 식의 어떤 돈을 제대로 썼는가에 대한 평가는 흔히 말해서 효과성이나 효율성 같은 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류의 평가를 학자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실천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기관 평가를 간다. 어떤 프로그램 평가, 특히 이제 기관 평가 계열에서는 그런 평가를 많이 하죠. 이게 이런 재원이, 인력이, 프로그램이 뭐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계획대로 갔느냐, 뭐 이런 류의 평가를 합니다만은, 뭐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일이고,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일을 하면서, 이거는 뭐 복지기관뿐만 아니라 공무원, 공기업 다 똑같아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평가와 이 수업에서 배우는 평가의 개념은 조금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학문적 관점에서 이런 평가 체계는 기본적으로 효과성에 대한 이야기, 내적 타당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이해하실 수도 없어요. 이 수업을 듣고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제 수업 중에 보면 그 실험 설계가 있어요. 이쪽에 보면 잠깐만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갈게요. 제 채널 보면 여기에 보면 재생 목록 중에 여기 보면
실험 설계 평가가 있어요. 예, 실험 설계 평가 있는데 이 과목을 여러분이 조금 들으시면 어떤 학문적에서 내적 타당도 효과성에 대한 평가 이야기를 여기서 좀 제가 많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게 효과성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한 13강 정도, 12주 13강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효과성 평가 개념을 배우고 싶다면 이 파트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보면 어떠실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작년 수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찍어 놓은 것도 뭐 그래 오래되지는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오늘 하는 영역의 평가 개념은 굉장히 그냥 뭐라고 할까 현장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쓰는 평가의 굉장히 일부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걸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평가라는 큰 틀을 맛보기 정도만 보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 평가 안에서 내적 타당도, 그러니까 효과성 평가만 좀 관심 있지 다른 형태의 평가는 사실 제 경험상 제가 실무적으로 한두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자신 있게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어요. 오히려 그런 거는 이남국 교수님의 공기업 수업이나 뭐 평가 관련된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 수업을 들으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 정도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한 7강, 8강을 좀 빨리 합쳐가지고 좀 빨리 좀 할게요. 그러니까 내용 위주로만 할게요. 그냥 제가 딴 군말 안 하고 그냥 빨리빨리 보고 내용 스킵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파트는 그냥 진도 이런 거 있다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는 거니까 이게 PPT를 두 개나 써야 되기 때문에 자, 평가 개념은 뭐 이렇습니다. 어떤 수준을 판단한다. 가치 수준,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평가의 용어는 뭐 이런 거예요. 뭐 어떤 건데 뭔가를 판단하는 이게 좋고 싫고 나쁘고 잘 됐고 못 됐고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판단 기준. 판단 기준이 있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특성은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뭐 좀 넘어가면서 넘어갈게요. 평가 그럼 도대체 이 평가를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책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합리적 의사결정. 왜? 이 프로그램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잘 됐으면 돈을 더 주고 안 됐으면 빨리 때려치우려고. 이게 합리적 의사결정. 그리고 지식 기반. 보통 여러분들이 평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평가라는 말을 의미에는 평가는 사실 다른 이름으로 정보 습득이에요. 평가의 다른 의미는 정보 습득이야.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일이 정말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쉽게 말해서 피드백 얻는 과정입니다. 평가를 하는 것은 피드백 내지는 중간평가는 피드백을 얻는 과정이고 마지막 결과평가 총괄평가는 1, 0 하는 거예요. 잘 됐냐 못 됐냐 쉽게 말해서 이게 평가예요. 평가 잘 됐냐 못 됐냐를 보고 책무성 그래서 잘 됐으면 칭찬해주고 안 됐으면 때려치우고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사회복지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 평가받는 거는 누구나 좋아하지 않아요. 평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기관이 만반의 준비를 다 끝냈고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상황에서 평가받으면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평가라는 자체가 굉장히 흔히 말해서 시간 낭비적, 타임 컨슈밍 하는 작업이에요.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아니라고. 말 그대로 지난 해왔던 작업을 되새김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절차적으로 보면서 체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좋을 수가 없죠. 여러분도 이때까지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스쳐오면서 수많은 시험을 봤잖아. 테스트를 봤잖아. 테스트가 평가죠. 당연히 이거를 그렇게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평가의 문제점은 뭐 이런 데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왜 평가의 문제점이 있냐? 기본적으로 담당자가 이런 관리자가 프로그램의 어떤 엄청난 걸 효과성을 기대하지. 아, 대박. 이 프로그램은 대박 났으니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또는 어떤 사회복지 영역 자체의 어떤 가치 훼손.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해서 이런 식의 평가를 통해서 나올 만한 가치가 아닌데 이 너희들 평가를 통해서 이 가치를 절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관점이 우리나라 전통에 대한
우리 전통적인 어떤 음식이나 어떤 문화 같은 거는 그냥 서양에서 관점 뭐 얼마나 빨리 만드냐, 얼마나 대량으로 만드냐, 뭐 이런 거랑 전혀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기준을 갖다 대고 우리를 판단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보호 측면.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평가 영역에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사람한테 저 복지사님 얼마나 잘해요. 아니면 이 복지관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좋은 복지관이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때 이게 그 대상자한테 어떤 위축감이라든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평가를 통해서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프로그램 종교를 위해 악용되는 게 아닌가. 사실 이 프로그램 굉장히 좋은데 어떤 정치적 이유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너희가 이걸 빨리 조기 종교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TV 프로그램을 봐. TV 프로그램 중에 시청률이 바닥이야. 그럼 조기 종료 시켜버리잖아. 이 드라마 자체가 프로그램 자체가 아무리 퀄리티가 높아도 그쵸? 시청률이라는 평가 메커니즘을 이용해가지고 빨리 닫아버리는 이런 걸로 악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이런 평가에 대한 반작용, 평가를 싫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평가의 또 다른 문제점, 실행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실행의 문제점 무슨 말이냐? 자, 연구 설계, 측정 도구, 통계 분석 방법, 질적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학부 끝나고 뭐 공기업, 뭐 공사, 행정, 공무, 사회복지 나가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드물어요. 이게 이 관념 자체도 몰라요. 사실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그러다 보니 뭔가 평가 준비를 할 때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친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평가 도구라는 것들, 평가 방법이 이런 식의 기본적인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자체에 대한 역량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거지. 말은 평가지만 좀 어떻게 그러니까 평가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평가 자체를 모르니 평가 준비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보통 공기업 같은 데 가면 평가 준비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예, 평가를 준비하는 팀 같은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팀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이런 평가에 대한 방법들 이런 걸 같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겠죠. 자, 보통 평가 기본적인 철학은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다 우리가 보고 넘어갈 수가 없고 자, 뭐 평가의 이론적 모형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론적 모형이 많아요. 여기 무슨 뭐 목표 지향적, 관리 지향적, 고객 지향적 뭐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도 적어 놓은 것처럼 어떤 이론적 구체적인 내용을 학부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고 대학원 수준 이상으로 왔을 때 비로소 이런 각각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연구 방향, 평가 방향,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들을 그 뒤쯤에 배우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이 실천 현장에서나 조직 현장에서 오랫동안 그 팀에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지 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걸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한 시간 만에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칠게요. 자, 평가할 때는 일정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준. 이 기준이 왜 필요하냐?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어떤 기준. 그래서 기준이라는 말은 우리가 항상 기준이라는 말을 쓰면 이건 항상 외부에 있어요. 기준은 항상 외부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부의 어떤 외부의 시각 안에서 어떤 A라는 프로그램, 뭐 A라는 프로그램, A라는 서비스에 대한 판단입니다. 예. 이 안에 내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참고로 외부 관점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평가다. 그래서 평가라는 것은 항상 기준이 있고 기준이 있다는 말은 외부의 관점을 가져온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평가라는 것은 외부의 시선 안에서 어떤 것을 검증하는 어떤 것을 증명하는 무엇이 평가의 핵심 키예요. 우리끼리 잘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평가에서는 너의 시선, 너의 관점에서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평가의 기본 내용입니다. 자, 평가 기준 뭐 이런 것이 있어요. 뭐
투입 양, 효율성, 효과성, 뭐 영향, 질, 과정, 형평성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평가 이거 말고도 뭐 더 있죠. 뭐 더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효과성 내지 효과성을 하는 게 좀 사실 제일 어려워요. 효과성을 검증하는 게 좀 제일 어렵고 뭐 나머지 것들은 사실상 여러 가지 형태의 평가 방법이 많은데 뭐 이런 평가 방법 하나하나가 한 강의 분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하지는 못하고 이런 정도만 있다라는 거 여러분 좀 책을 좀 보면서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익히시길 바래요. 자, 뭐 평가 유형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평가 방법,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목적에 따라서도 이렇게 뭐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평가라는 것이 제가 한 번씩 말했지만 다면체예요. 어떤 서비스, 조직이 한 면이 아니잖아. 다면이잖아. 당연히 A, B, C, 뭐 X, Z까지 있어. 이 다면을 측정, 각각의 면, 그 각각의 면과 면과의 상호작용 등등을 측정하기 위해 등등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부족한지 더했는지를 알기 위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알고 있으시면 조금 편할 거고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와닿는 게 과정평가와 결과평가 다른 말로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라는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수많은 형성평가를 받으면 대부분 중간고사, 1학년 중간고사, 1학년 기말고사, 2학년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뭐 이런 것들 이 대부분 형성평가예요. 여러분의 총괄평가는 하나밖에 없어요. 수능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수능이 사실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총괄평가 혹은 여러분들이 뭐 수시로 들어왔으면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면접시험 봤던 그것이 일종의 총괄평가의 역할이 되죠. 그러니까 총괄평가는 마지막 결과를 나오는 거고 이 결과를 까지 가는 과정을 이 형성평가, 과정평가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업 하는 거예요. 1, 2, 3, 4, 5, 6 이 정도 쭉 하게 되면 대충 결과치가 눈에 보이죠. 여기서 100점 만점에 여기서 70점 맞던 애가 총괄평가에서 99점을 맞을 확률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어떤 IQ 테스트 관점에서 치는 수능이나 이런 것들은 일발 역전이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뭐 사람들 말로는 공정하다, 공평하다라고 뭐 말을 하면 뭐 할 수 없고 뭐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공평한 거고 제 관점에서는 굉장히 멍청한 어떤 시험의 연속이고 예. 끊임없이 IQ 테스트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평가를 하고 살아오고 있죠. 뭐 묻었나? 뭐 조금 끈적끈적대네. 네. 어쨌든 뭐 그렇게 평가되고요. 자, 형성평가라는 것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평가예요. 운영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 두 번째 기능은 프로그램 효과를 결과로 하고 뭐 설정하고 인과관계.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외생변수, 매개변수라는 말이 나오면 외생이라는 말이 나오면 중간에 잘 가다가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 뭔가 문제가 일어났어. 뭔가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이 문제를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냐라고 파악하는 게 이 형성평가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총괄평가.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종결되고 나서 아웃컴, 그러니까 임팩트를 보는 거예요. 과연 이 프로그램이 효과성이 있었는지, 효율성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즉 끝나고 나서 얼마나 이게 잘 됐는지. 지금은 아니지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는지 후반부에 뭐 이런 것들 파악하는 게 총괄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양적평가와 질적평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양적평가 영역은 아마 여러분 조사론 시간에 좀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여러가지 조사를 통해서 설문지 같은 거 했고 아마 질적평가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책을 보세요. 왜냐하면 질적평가는 질적 연구를 알아야 되고 질적 연구는 한 학기 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 있는 내용이 그냥 다예요. 그거 말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게 마치 여러분들한테 저기 제주도는 어떻게 해요? 뭐 제주도는 섬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제주도에 그 얼마나 많은 걸 다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한 학기 내내야 되잖아. 쌤이 질적 연구를 못해서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직접 평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 설명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를 어디서부터 설명할지도 모르겠어요. 나한테 이거 한 학기를 준다면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설명을 못합니다. 실제 제가 한 3학기 전에 질적 연구를 대학원에서 수업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영상을 찍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 강의한 걸 안 찍어놔서 기록이 없는데, 언젠가 또 질적 연구를 제가 뭐 대학원에서 수업을 하게 된다면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질적 연구 수업, 제 수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책 보고 그냥 넘어가세요. 어차피 여러 번 봐도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평가 유형, 내부 평가, 외부 평가가 있는데 뭐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부 평가는 그냥 뭐 평가 주체가 이렇게 하는 거고, 외부 평가는 외부인 들어오는 거예요. 뭐 각자의 장단점이 있겠죠. 내부 평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나 과정, 문제, 목적 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속도라든지 어떠한 한계 같은 걸 잘 이해하기 때문에 훨씬 더 평가 주체로서의 어떤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근데 외부 평가로서는 책임성은 올라가지만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늦어요. 그리고 흔히 말해서 헛소리, 딴소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혀 맥락이 다른 소리를 한다. 왜냐면 이 사람은 이 맥락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사이더는 그걸 다 알죠. 그래서 내부 평가, 외부 평가는 그런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적합성 평가와 메타 평가는, 적합성 평가는 보통 어떠한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프로그램 A가 시도돼 가지고 100명의 대상자한테 90% 이상의 수준의 뭐 하루에 2끼 이상의 밥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100명 이상, 한 110명한테 110명에서 한 100명 정도한테 3분의 2 이상의 밥을 먹었다. 그럼 원 목적에 최소한 달성된 거잖아. 그러면 적합하다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메타 평가 같은 경우는 상위 평가로서, 메타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잖아. 우리가 보통 메타라는 말은 여러 가지 있지만 메타인지 할 때 좀 많이 써요. 그러니까 평가의 재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까? 메타인지는 그러니까 메타평가, 메타인지를 이용하는 메타인지인데, 메타인지는 이런 거예요. 내가 1 플러스 1은 2야. 그치? 1 마이너스 1은 0이야. 내가 이걸 알아요. 근데 뭐 어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의 수도 를 내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것, 이런 것이 보통 메타인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알고 어떤 걸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평가도 평가에 대한 평가예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가나 이미 실행된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인지 잘못된 평가인지를 평가하는 재평가가 메타평가라고 합니다. 뭐 이런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런 평가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고, 어려운 거 별로 없지? 평가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뒷부분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 윤리적 이슈 같은 걸 좀 보세요. 뭐 읽어보시면 뭐 클라이언트 평가를 위해서 클라이언트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되고, 충분한 어떤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고, 위험이 없어야 되고, 개인정보 보호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뭐 충돌한다면 뭐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에 대한 기본 내용을 한번 훑어봤어요. 선생님 말하지만 제가 오늘은 굉장히 그냥 내용 위주로만 두루두루 말하고 치운다고 했습니다. 이게 제가 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강의 안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평가 과목은 빼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영역과 평가하는 영역은 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지만 방법 자체나 분야 자체가 좀 달라요. 그리고 평가 자체의 원체 분야가 크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죠.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넘어갈게요. 프로그램 평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 안에는 빨리 끝내야 돼요. 자, 평가 프로그램 성과평가예요. 성과평가,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성과평가는 결론이에요. 결과평가예요. 아웃컴 평가라는 거예요. 아웃컴 평가를 하는 단계 보면 도구 선택, 특히 도구 선택은 여러분 좀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프로포즈 써야 돼요. 실행,
분석, 해석 이 3단계 과정으로 갑니다. 즉 쉽게 말해서 여러분 막 음식할 때도 그렇잖아. 내가 맛난 음식을 이게 진짜 음식이 괜찮은 음식인지 보려면 일단은 음식이 제대로 된 도구, 이 음식을 맛볼 도구, 뭐 숟가락을 먹든 젓가락을 먹든 이 음식이 잘 되는지 확인할 도구가 필요하잖아. 그 도구를 설정하고 한번 떠먹어보고 맛에 대해서 음미를 해보고 뭐 이런 단계로 가잖아. 이게 평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면을 숟가락으로 안 먹잖아. 젓가락으로 떠먹고 스프를 숟가락으로 안 먹고 숟가락으로 먹는 것처럼 어떤 요리는 손으로 뜯어 먹어서 음미해야 되고 어떤 요리는 도구로 써서 음미해야 될 거 있는 것처럼 평가에서는 이 도구 선택이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예. 이 도구가 흔히 말해서 질적 방법이 될 수 있고 양적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양적 방법 안에서도 종단 용구대가 될 수 있고 횡단적으로 될 수도 있고 메타로 될 수도 있고 너무 방법이 수십 가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말을 못해요. 뭐 질적 용구도 마찬가지. 이게 개별 케이스가 될 수 있고 집단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뭐 현상학적 관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러티브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방법도 너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구, 책에서는 딸랑 도구 선택이라고 말을 했지만 도구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기본만 익히는데도 한 학기 내내 걸립니다. 각각 분야 하나하나씩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보통 성과 측정 보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돼 있습니다. 뭐 돼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자, 책에서 보면 이렇게 수량 집계라는 말이 나와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 영어 공부를 한다 치자. 여러분들 영어 공부해. 영어 공부하면 제일 먼저 뭘 하겠니? 제일 먼저 영어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단어 외우는 거예요. 단어 외우기. 그러니까 내가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단어부터 외우세요. 진짜 단어부터 외우세요. 단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단어 기본 단어랑 단어와 단어의 관계 한 10,000개 정도 이상만 외우면 여러분 웬만하면 영어 잘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영어 공부하는 애들 치고 단어 10,000개 이상을 외우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해봤자 꼴랑 한 몇백 개, 몇천 개 외우고 치우잖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단어와 단어산의 관계 이런 관계를 한 유의어, 반의어 이런 관계들 그러니까 이런 걸 한 10,000가지 정도 이상을 외우면 여러분들이 웬만큼 영어를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 여러분이 영어를 할 때 자꾸 발음이나 인토네이션, 액센트 이런 걸 막 고민한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외국인처럼 익스프레션을 좀 잘할까? 다 헛소리지. 저 여러분 막 유튜브 보면 막 그런 거 나오잖아. 그 누구냐 막 백인 그 남자 삐쩍 마른 애 하나 뭐 쪼매난 생이 나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 뭐 우리 미국에서는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뭐 어색한 표현 상관없어요. 뜻만 통하면 돼. 언어는 뜻만 통하면 돼요.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단어를 모르는데 무슨 영어가 돼. 자,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 이 수량 집계란 말은 여러분 말 그대로 단어 외우는 거 똑같아요. 뭔가 평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컨텐츠,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건수 이런 것들. 이런 내용 자체가 없이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평가할 양이 있어야 된다고. 영어로 볼륨이라고 하죠. 볼륨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부피가 필요하는데 이거 없이 평가 불가능하고 단어 외우는 거 없이 영어 못해요. 미국을 10년 살아도 단어 안 외우면 영어 똑같이 못합니다. 예. 아시겠죠? 내가 뭔가 영어를 좀 잘하고 싶다. 단어부터 외우세요. 무작정 외우세요. 시중에 나오는 영어 단어책 한 3권에서 5권 정도로 외우면 얼추 영어가 돼요. 자, 뭐 이렇게 뭐 나오는데 그냥 보시고요. 자, 측정 도구. 측정 도구는 조금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 프로포절에서 보통 이제 성과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그래서 뭐 우울을 감소시키겠다. 우울 감소. 뭐 삶의 만족을 증진시켰다. 뭐 이런 목표를 갖고 많이 프로포즈를 짤 수도 있어요. 이때 우울, 삶의 만족 같은 걸 측정하는 척도가 있어야 돼요. 척도 자체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찾고 나서 이 평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아주 간단해요. 우울 치고 뭐 구글 스칼라에서 자 여기 쌍따옴표는
얘는 반드시 들어간다는 뜻이죠. 우울, 척도 치면 쭉 때리면 이렇게 나와요.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 단축표 뭐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백스. 그러니까 구글 스칼라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척도를 이렇게 치면 나와요. 삶의 만족. 그러면 뭐 이렇게 운동 만족 척도, 삶의 만족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선생님 너무 많은데요? 많지. 이렇게 대충 보면 뭐 몇 개 검색된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렇게도 쳐보세요. all in 타이틀. 그러니까 타이틀 안에 들어가는 반드시 라고 쳐버리면 삶의 만족 척도라는 게 이 논문의 제목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삶의 만족 척도 저쪽 한국에서 단어의 삶의 만족 척도 이렇게 나오죠. 딱딱 4개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대 살아가면서 구글 검색을 제대로 못하시면 여러분들 약간 바보예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 오린 타이틀 없이 하게 되면 이 많은 데서 찾아야 돼. 이 많은 데서 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다. 뭐 이게 한 몇백 개 될 것 같아. 여기만 있나? 뭐 더 있지. 뭐 14까지 나오고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지 몰라. 한 18까지 나오고 더 나오나? 18 요거 아니야. 22 뭐 이래. 막 끝도 없이 나와. 그러니까 막 미치지. 하루 종일 이것만 찾고 있는 거야. 근데 아까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치고 때리면 그냥 4개 나와. 간단하지 않니? 우울 쳐볼까? 이제 이게 8개가 다예요. 이 정도. 뭐 딴 거 뭐 있을까? 뭐 운동? 이렇게 8개. 미술? 몇 밖에 안 나와 심지어. 내가 아까 해서 또 운동, 그리고 왠지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 대상으로 뭔가 하는 척도가 필요한 것 같아. 때려요. 이렇게 나와요. 대충 여기서 좀 보면 된다고. 없으면 다시 좀 넓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구글 스칼라나 이런 걸 통해서 척도 같은 거를 좀 잘 찾기를 바랍니다. 별 어렵지가 않아요. 자, 척도라는 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스케일 인덱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제가 한번 했었지. 그래도 또 한번 해보자. 왜냐면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자, 우리가 어떤 관념에서 내가 우울하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어? 잠을 잘 못 자거나 밥맛이 없거나 세상이 되게 푸르게 우울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친구 관계가 이상하거나 뭐 이런 현상이 발현돼요. 내가 우울해지면 우리가 그때 그랬지. 이때 우울해지면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세상이 푸르게 보이고 친구 관계 이상하고 이런 수백 수천 가지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한 10가지 뭐 20가지 정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게 척도고, 이렇게 우울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선생님이 반영이라 그랬어요. 반영된다고. 리플렉트 된다고. 반영된다고 해요. 이 반영된 것을 만든 것이 척도 내지 스케일이라고 그래요. 이걸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스케일. 척도라고 해요. 아시겠죠? 역으로 우리 집의 소득이에요. 가구 소득이에요. 가구 소득은 아빠의 소득, 엄마의 소득, 나의 소득, 뭐 언니, 뭐 동생, 누나, 형 이런 가족의 소득을 합치면 전체 소득이 딱 나오지. 뭐 아빠 100, 엄마 100, 나 100, 뭐 동생 50 하면 얼마야? 350. 끝이에요. 이거를 포머티브라고 불러요. 영어로. 반영이 아니라 이건 형성된다고. 즉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는 3 이렇게 된다고. 이게 형성이고 화살표가 이쪽이에요. 이는 화살표 반대지. 여기는 화살표 이쪽으로 나가고 이건 화살표 들어오는 거예요. 원을 기준으로. 아시겠어요? 반영은 무한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야 돼요. 역으로 형성은 유한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형성된 척도를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지수라고 부르고 인덱스라고 불러요. 스케일과 인덱스는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일을 쓰냐 인덱스를 쓰냐는 좀 다릅니다. 물론 이 관념을 혼동시켜서 아니면
표현을 이렇게 모호하게 하거나 번복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스케일과 인덱스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 할 때 여러분들은 스케일을 쓸 것이냐 인덱스를 쓸 것이냐가 조금 달라요. 뭐 대부분 뭐 삶의 만족이나 어떤 인간의 인지 개념 쓸 때는 전부 다 스케일을 쓰실 거예요. 근데 간혹 이렇게 인덱스를 쓰는 친구도 있으니까 이건 좀 알아보세요. 아까 구글 스칼라에서 인덱스가 뭐 나올라나? 근데 지표 노인을 좀 빼고 하면 뭐 평가 기준 및 뭐 지표 이런 게 나오죠. 지표 척도가 아니고 지표라고 불러요. 보통 이런 거를 비만 지표 이런 게 어떤 염증 지표 달라요. 스케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아시겠어요? 볼까? 혈중 연동 지표 한번 들어볼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프로그램 10회 운동 처리 지표 딱히 뭐야 지표를 뭘 개발했다는 거야? 레니만 심적 실시 연주 대상자 뭘 발견했다? 이별레이트 인플루언스 에어로빅가 레이스 12호 알돌이 오면한테 사서 뭐 딱히 이게 뭔가 지표를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이 연구가 지금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선 다른 연구를 볼까? 지표로서 지각도 13의 유용성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지표 미치는 영향 지표 관련성 이게 여러분들 딱 지표를 보여주면 좋은데 이 지표를 잘 이렇게 많이 안 써가지고 척도가 많이 들어가지. 항목 검사 보통 이제 이런 운동 관련돼서 지표를 좀 많이 쓰긴 써요. 비만 지표 변화 비만 지표 변화 표 2와 비만 지표 체중 BMI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만 지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표 체중 BMI 딱딱딱 떨어지잖아. 이게 어떤 인지 체계가 아니에요. 그쵸? 내 몸에 딱 정말 떨어지는 거 이걸 이제 지표 같은 걸로 쓰는 거죠. 아시겠죠? 요쯤 되면 대충 여러분 지표 관점은 좀 이해하지 않았을까 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척도를 쓰냐 지표를 쓰느냐의 관점은 좀 달라요. 그래서 아까 보는 것처럼 우울 같은 프로그램의 성격과 아까 운동, 체중이나 BMI 같은 성격이 조금 확 다르죠. 그러니까 지표를 쓴단 말은 조금 더 객관적인 혹은 좀 어떤 딱 떨어지는 얼마, 체중 감소 딱 요런 형태의 프로그램, 개입 프로그램을 좀 많이 쓰는 편인 거고요. 스케일, 그러니까 척도를 쓴다는 것은 어떤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인지 정서적 체계를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표를 쓰는 프로그램은 주로 이제 어떤 운동이라든지 신체 관련된 걸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이렇게 스케일, 척도를 많이 쓰는 거는 어떤 정서, 인지 요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통용돼요. 물론 이걸 크로스오버 할 수도 있어요. 크로스오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중 코르티졸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는 프로그램 딱 지표 쓰죠. 마찬가지로 뭐 운동 프로그램이 노인의 우울을 떨어뜨리는 프로그램 당연히 척도 씁니다. 꼭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짝이 되면 더 좋다, 더 객관적으로 혹은 더 예쁘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자 요거 좀 이야기를 했고 자 뭐 이런 부분은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뭐 이런 거 있고 여러분 그냥 뭐 보세요. 뭘 이야기를 하면 좋을라나 성과 뭐 보면 되겠고 질적평가 넘어갈게요. 질적평가 여러분들 이거 본다고 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텍스트만 이해할 거예요. 텍스트만 그 안에 알맹이는 아무것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네, 정말 제가 그랬고 질적 연구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그냥 이런 내용은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훗날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조직에서 일을 할 때, 아, 내가 조금 이러한 질적 연구 평가를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싶은 친구들은 대학원을 오세요. 대학원을, 우리 학교가 좋고 다른 학교도 좋아요. 대학원 가서 배우세요. 여기서 이런 거 본다고 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개방 코딩 범주 이런 거 모르잖아. 이거 가르쳐 주는데 1시간 넘어요. 이게 못합니다. 자, 보통 이제 효과성 평가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좀 할게요. 효과성 평가는 제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X와 Y 관계예요. X의 Y. 정말 X가 원하는 목적을 Y 지점에서 했냐 안 했냐, 달성했냐 안 했냐 말이에요. 정말 효과가 있었냐 없냐, 정말 녹차 먹으면 살 빠지냐 안 빠지냐, 라면 밤 12시 넘어서 라면 먹으면 살 찌냐 안 찌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확증시키는 게 효과성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적 추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과적 추론에 대한 이야기. 인과적 추론이 있으려면 원인과 결과, 원인이 항상 X가 Y보다 먼저, 즉 살찌는 것보다 라면 먹는 게 먼저 앞서야 되고, 두 변화가 공변량이어야 돼요. 공변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쉬워요. 두 개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봐. 내가 7살짜리 애한테 강냉이를 열심히 먹여. 그래 1년 뒤에 애가 갑자기 키가 10cm 컸어. 이거면 강냉이가 아이의 10cm 키를 키운 거야? 이 공변량 진짜 맞나요? 그치? 공변량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외적 요인이 아무런 쓰레기 변수죠. 왜? 제3의 변수. 즉 강냉이만 먹고 큰 게 아니라 다른 밥도 먹고 했잖아. 이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과적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X가 Y에 우선돼야 되고, 두 가지 변수는 함께 공변해야 되며, 하나는 멈춰있는데 하나만 움직이면 안 돼요. 함께 공변해야 되며, 이 외생 변수가 없어야 된다가 이 인과적 추론의 세 가지 요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고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이 설계 유형, 이 설계 유형은 여러분들이 아마 조사론에서 한 번 정도는 다 봤을 거예요. A, B 설계 뭐 우리 한번 빨리 볼게요. 보통 단일 설계 같은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인터벤션을 여기다 들어가요. 인터벤션 딱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 타임 2로 들어갔을 때 타임 1에서 1과 2 사이에 이 인터벤션이 들어가고 갑자기 쭉쭉쭉쭉쭉쭉 빠져나가는, 이걸 우리 흔히 말해서 단일 사례 설계라고 해요. 즉 여러분들이 어떤 뭐 헬스장에서 PT를 받고 나서 갑자기 살이 쭉쭉쭉쭉 빠지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 내가 7살짜리 애한테 여기다가 강냉이를 줘. 그리고 애가 키가 쑥쑥쑥쑥 자라. 그러면 나의 강냉이가 마법의 강냉이라서 애가 키를 쑥쑥쑥 자라게 하나요? 헛소리죠. 그러니까 사실상 단일 설계는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또 다른 B 플러스 설계. 먼저 여기다 사전 검사를 해요. 사전 검사를 한 다음에 여기 아까는 사전 검사가 없었잖아. 그냥 했고, 사전 검사를 한 다음에 차이가 없었는데 하고 나서 쭉쭉쭉쭉 해요. 마찬가지 내가 사전 설계했을 때 애 키를 쟀고요. 애가 문득 이상하게 키가 안 자랐어. 한 3개월 동안은. 그럴 수 있잖아. 봄철엔 잘 안 자랄 수 있잖아, 애가. 그리고 내 강냉이 줬단 말이야. 쭉쭉쭉쭉 커. 역시 마법의 강냉이 대박. 이렇게 우기면 여러분 어떡할 거야? 다 쏟겠지. 그쵸? 내가 강냉에서 말해서 그런가? 영양제 보조제 키 크는 양 다 그렇게 팔잖아. 다 그렇게 판다고요. 여러분 안 썩을 것 같아? 다 쏟고 있어요. 맨날 다 쏟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순수 실험 설계라는 말이 들어가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순수 실험 설계, 사전 검사하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하고,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랜덤 어사이먼트라는 한 거예요. 랜덤 어사이먼트. 이게 무슨 말이야? 쉬워요. 10명 있으면 랜덤하게 5명 나누는 거. 혹은 5명, 5명 아니야, 좋아요. 6대4까지 나눠도 괜찮아요. 7대3은 파워 때문에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100명 있다. 100명 중에 여기 뭐 70명 나누고 30명 나눠도 이게 랜덤하다면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안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꼭 5대5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때 인터벤션을 주고 나서, 여기 인터벤션을 주겠죠? 인터벤션 주고 나서 얘가 얘보다 한 10점 이상 높다. 키가 10cm 이상 크다. 그러면 나의 강냉이는 진짜 슈퍼 강냉이라서 키를 키우는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순수 실험 설계라는, 효과성 판단할 때 말하는 순수 실험 설계의 기본 요건 같은 거고요. 넘어가면
뭐가지? 그 다음에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라는 건데, 뭐 이게 앞에서 비교했던 거는 이거지. 여기서는 같은 건가? 기본적으로 틀은 같네. 틀은 같아요.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랜덤 어사인하고 한쪽에만 주고 한쪽에 안 한 다음에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우울 전 사전 검사하고 프로그램 주고 우울 사후 검사하고 이런 거 여러분 조사론 할 때도 한번 봤을 겁니다. 통제 집단 전후 설계라는 겁니다. 통제 집단 전후 설계, 그 다음에 통제 집단 후 비교 설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한번 볼게요. 뭐 특히 이제 이런 거 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사전 설계가 없어요. 사전 검사가 없다고. 사전 검사 없이 이렇게 주고 나서 아웃풋만 보여요. 그럼 사람들이 이 실험 설계를 할 때 자꾸 사전 검사가 꼭 있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전 검사가 효과성 판단할 때는 전혀 없어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설계가 없다고 해서 내가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는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효과성 검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사실은 두 집단이 무작위로 나눠졌냐 안 나눠졌냐가 정말 중요하지 사전이 있냐 없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랜덤 하고 나서 인터넷 주고 나서 둘 사이에 비교만 하면 끝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사전 설계는 하면 필요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사전 설계를 하게 되면 사전에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에 예를 들어서 이 점수가 30점이고 이 점수가 20점이야. 그러면 여기가 얘보다 10점 높으니까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거잖아. 근데 사전에 얘가 29였는지 10이었는지 얘가 20이었는지 뭐 25였는지를 몰라요. 모른다고. 물론 기본적으로 이거는 확실합니다. 랜덤 어사인 하게 되면 사전이 우리는 모르지만 이 둘 사이의 점수의 차이는 없어요. 이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어집니다. 정말 무한에 가까운 짓을 했을 때 간혹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치지만 우리가 통계학 관점에서 랜덤 어사인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 아웃컴에서 끝에서 차이 나는 거는 우리가 얘의 효과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아요. 그러면 앞에 사전 설계를 사전 조사를 하고 안 하는 거 차이는 뭐냐? 돈이죠. 생각해봐. 이 간단하게 보이지만 랜덤 어사인을 한 집단이 여기 100명이야. 여기도 100명. 여기도 100명. 100명. 인터벤션 하고 한 달 뒤 여기가 1월달, 2월달, 3월달이라고 치자. 이 200명 조사하는데 만약에 2천만원 들어. 그러면 사전조사 2천만원, 인터벤션 하는데 500만원, 사후조사 하는데 다시 2천만원 든다고 치자고요. 정확하게 얼마 들었어? 4,500만원 드는데 사전검사만 해도 4,500만원이 2,500만원으로 줄어요. 2천만원이면 차 한 대 값이에요. 여러분이라면 굳이 사전검사에서 2천만원을 날리고 싶으세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중요한 건 얘만 알면 되니까 얘의 효과만 알면 된다면 굳이 내가 이렇게 2천만원씩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럼 뭐 간혹 이런 친구도 있어. 여기 앞에 가서 자꾸 잘못 배운 친구들이 자꾸 여기랑 여기를 자꾸 비교를 하려고 그래. 여기랑 여기를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 이거 비교해서 뭐 할래? 이거 비교하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는 얘를 통해서 얘가 변화되었다. 이거는 아무 소건이 없다니까? 얘를 통해서 얘가 변화되었다. 아까 내가 말했잖아. 이거랑 똑같다고. 얘랑 똑같아요. 이거 이 말이 이 말이잖아. 그래줄까? 사전 X 인터벤션 그래서 사후 X1 X2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는 X2 X3 X4 이렇게 나오겠지만 사실상 이것만 끊어보면 지금 이 말이잖아. 제가 말했죠. 이 구라라고. 네, 강냉이 이야기하면서 알 수가 없다고요. 이런 건.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두 차원을 사전 사후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도 조사, 사전 사후 만족도 조사 같은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등 쓸모가 없어요.
효과성 관점에서는 이런 디자인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나 구라예요. 자의 마법의 강냉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 가면 사전에 만족도 검사하고 프로그램하고 어떤 서비스 하고 난 다음에 사후 만족도 조사를 하잖아요. 네, 쓸모가 없는 조사예요, 사실은. 네, 쓸모가 없는 조사라고. 절대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알 수가 없어요. 효과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 마법의 강냉이랑 항상 결과는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않을까? 솔로몬 4단계는 앞에서 했던 거 두 개를 합쳐 놓는 거예요.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오류날 가능성이 적은 훌륭한 단계지만 문제는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대상자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돈이 많고 어떤 의학이나 어떤 지금 코로나 같은 어떤 의학 제품, 바이러스나 이런 걸 통해 개발할 때는 이런 정교한 디자인을 사용하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모형을 쉽게 잘 쓰지 못합니다. 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 한 줄 한 줄 한 줄을 1,000,000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잘 못 씁니다. 있다는 거 말아도. 자, 뭐 이런 거 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요것만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x와 y의 관계, 아까 인과적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했을 때처럼 x와 y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막거나 괴롭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검증하는 것을 막는 요인들이 있는 걸 우리를 전문용어로 threat to the internal validity, 내적 타당도 위협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마치 A와 X는 관계가 없는데 X와 Y의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혹은 실제로 X와 Y의 관계는 있는데 없게 보이는 것처럼 일종 이종 오류가 발생시키는 것들을 위협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말해요. threat to the internal validity라고 합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우연한 사건, 즉 A와 B 사이에 일어난 우연한 사건들이에요. 우연한 사건. 앞에 좀 쭉 읽어보면 나와요. 이런 내용들. 뭔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와중에 한 달, 두 달 와중에 뭔가 이상한 외부 요인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는데 효과가 없어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효과가 없는데 효과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이 이러한 내적 타당도의 위협. 첫 번째, 히스토리라고 불러요. 이걸 영어로 히스토리, 우연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성장이에요. 아까 대표적으로 제가 말했던 그 7살짜리 아이 강냉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커요, 애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말든 얘는 그냥 됩니다. 야, 이런 거는 뭐 무슨 설계를 하든 말든 그냥 커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이렇게 내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고, 테스트.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검사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하면 마치 사람들이 이런 인터벤션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우울 검사를 여러 번 하면 마치 내가 처음에는 좀 우울 높게 측정했는데 한 7번, 8번 하면 내가 여전히 우울이 높지만 좀 좋게 해서 좀 낮은 것처럼 표시를 한다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게끔 하는 요소들이 존재는 해요. 왜냐면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기대한 얼굴로 막 나를 쳐다보고 있잖아. 그러면 좀 뭔가 마음이 아프니까 나는 좀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짓이 있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구.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냥 익숙해진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도구 사용할 때, 죄송해요. 사전 검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울 척도 중에 뭐 백스를 사용했는데 사후 검사할 때는 뭐 라로프의 CSD 같은 걸 사용해서, 그러니까 다른 척도, 똑같은 우울을 측정하지만 다른 척도를 할 때는 이 검사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효과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쵸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그다음 통계적 회계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느 날 우울 검사를 했어. 근데 사전 검사에서 우울 검사를 했는데 내가 그날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싸우고 부모님 혼나가지고 우울 지수가 어느 날 극단적으로 안 좋았단 말이야. 극단적으로 안 좋았다고. 근데 내가 며칠 지나면 이게 또 해결되고 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가요. 그렇잖아. 사람이 항상 기분 나쁠 순 없잖아. 근데 여기가 사전 검사 때고 여기가 사후 검사 때야. 즉 프로그램의 퀄리티랑은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애들 막 엄마랑 싸우고 친구랑 싸운 애들 한 10명 모아가지고 나의 마법 강냉이를 준 다음에 한 달 뒤에 떨어졌어. 그럼 나의 마법 강냉이가 효과가 있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은 아니죠. 사기죠, 이런 건.
네, 사기예요. 여러분. 사기를 조심합시다. 네, 통계적 회계가 이런 거고, 선택, 특정 그룹, 을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거나, 크리밍 현상, 어떤 대상자가 어떤 집단에서 그냥 막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계속 참여를 못하는데 한쪽은 많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특정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 예를 들어서 운동 프로그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통제 집단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자꾸 이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거야. 갑자기 이런 건강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오니까 내부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프로그램 효과가 아니라 안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이유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좋아 보이게끔 만들어요. 이게 크리밍 효과도 일어납니다. 뭐 이런 것들이 효과 뭐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효과성 평가에 문제를 일으킨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 알면 전 시간에 우리가 조사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랑 우리 푸켓평에서 어떤 프로그램 평가라는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는 충분히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 수업까지만 할게요. 저 오늘 굉장히 빨리 넘어갔는데 진도 위주로 다시 말하지만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몰라도 큰 문제 없고 중요한 건 여러분 프로포즈 쓸 때 촉도 못 쓰는지만 좀 자세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